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 선능력지점 박진희 부장입니다. 10월 7일 금요일 찐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찐시황 한번 거는 머니톡 출연하면서 처음인 것 같아요. 금요일 날은 저한테 완전히 휴식을 주는 시간인데 이 시간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이 좋았다면 좋았고 나빴다면 나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좀 힘들게 했었던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최근에 반등을 하고 있는 반면에 또 그 반대편에 있던 네이버, 카카오 쪽들은 급락을 하면서 또 아픔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만큼이나 많이 가지고들 계실 텐데요. 상당히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오늘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아까 보니까 종목 상담 여러 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것도 같이 이따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뭐 내일 장도 안 열리고 또 월요일 장도 쉬니까 좀 마음 편하게 방송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이번 주를 좀 정리하고 다음 주를 대비하는 전략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분위기는 뭐 미국도 뭐 어제 빠지긴 했습니다만 일단 뭐 주말에 발표된 고용지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라 할까요? 일단은 보자, 뭐 이런 심리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고용지표 같은 게 최근에 나오는 거, 미국 시장에서 나오는 고용지표들은 그냥 나쁘지가 않았고요. 뭐 일단은 지금 최근에 나왔던 신규 실업 청구 건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조금 늘어나면서 오히려 파월이 좀 세게 못 가겠네라는 기대감으로 뭐 미국이 좀 오르기도 했었었는데, 뭐 다시 또 미 국채 금리 올라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좀 계속 압박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로 봤을 때 뭐 오늘 저녁에 이제 발표된 거 보면 아시겠지만 일단 9월 고용지표 같은 경우 특히 일자리 증가폭 이런 부분들은 올해로 치면은 조금 가장 좀 적게 일자리가 증가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또 이제 실업률 같은 경우도 3.7 정도 컨센 예상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거의 이제 8월 달과 동일하게 9월 달 거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예상한 대로 발표되게 된다라면은 어느 정도 뭐 움직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뭐 예상의 흐름대로 지금 주가가 안 좋잖아요, 시장이. 왜냐면 사실 이 실업률이 되게 좀 중요한 게 연준이 계속적으로 지표를 보려고 그러잖아요. 뭐 물론 이번 달 13일에 있을 CPI 지표가 상당히 좀 중요하겠고, 그걸 보면서 연준이 뭔가 결정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고용 지표라는 게 사실 미국에 있어서 지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가 뭐랄까요? 일자리를 찾는 사람보다 많아서 고용이 타이트하게 진행되면 연준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강하게 금리 인상이라든지 속도전을 낼 수밖에 없거든요. 어차피 지금 뭐랄까 침체를 뭐 고의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상황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뭐랄까요 많은데 일자리가 줄었어. 그렇게 되면은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은 대신에 일자리가 이게 나와 있는 부분이 적다 보니까 사실 이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의 임금, 이 부분이 오히려 더 다운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조금인데 일자리가 많았다라면은 업주들 같은 경우는 빨리 우리한테 와줘, 임금 올려줄게, 이렇게 되겠지만 반대로 일자리가 적고 그 다음에 아니죠, 반대죠. 일자리보다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면은 내가 쟤보다 조금 덜 받을게 라는 게 가능할 수도 있겠죠. 일자리를 찾아야 되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임금이 다운되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이런 부분들이 또 소비의 감소로 이어지면서 오히려 물가 압력, 물가에 대한 압력이 어느 정도 낮아지게 되겠죠.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이 생긴다고 보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물가가 다운되는 현상을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또 인플레를 낮춰줄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준 같은 경우는 이 부분, 고용, 이 부분을 계속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느냐, 아니면 일자리가 얼마나 감소하고 있느냐,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느냐, 아니면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줄어들고 있느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계속 좀 보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수치가 그래서 조금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 또 이제 13일에 발표되는 CPI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번 달은 사실 막 확 엄청나게 막 낮아지지는 않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다음 달에 발표되는 게 확실히 낮아져요. 이게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로 해서 본다라면은 다음 달서부터는 분명히 CPI가 확 꺾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지난달과 거의 비슷하거나 살짝 꺾이는 정도? 요 정도기 때문에 또 연준에서는 봐라 안 꺾였잖냐 높잖냐 이렇게라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다음 달이 확실히 좀 꺾인다라는 거, 이 부분은 분명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게 또 11월 달이다라는 점, 그 다음에 11월 달에 미국 중간선거 8일 날 있죠. 이 부분 또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생각해 본다라면은 지금 10월이 가장 좀 힘들다라기보다 좀 변화의 시간? 네, 또 실적 발표 시즌이기도 하고요. 오늘도 삼성전자, LG전자 실적 발표했잖아요. 이 실적 발표에 시장의 반응도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성장주, 기술주, 섹터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주가에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고, 또 그 멀티플을 많이 줬던 부분들을 계속 깎아내리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실질적으로 뭐 IT 섹터, 최근에 뭐 반도체나 그 다음에 FPCB 쪽, 비메모리 쪽들, 뭐 이런 쪽들 올라오는 거 보면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빠지고 나니까 오히려 실적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주가가 또 반등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상대적으로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아시아 탑픽으로 외국계 증권사에서 꼽기도 하고, 뭐 매수 사인을 내고도 있잖아요. 반도체 쪽에. 사실 반도체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마이크론도 감산하고 키옥시아도 감산하고, 뭐 물론 삼성전자가 오늘 우리는 감산은 안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해외 업체들이 감산을 하고, 이 부분은 재고가 이제 뭐 거래처들의 재고가 소진되는 시간만 기다리면 되는 부분들인데, 그게 한 내년 상반기 중에 뭐 소진이 일정 부분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버티면 된다 생각하다 보니 반도체를 좀 선침해 내지는 낙폭과대에 따른 뭐 쇼커버성 매수세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왔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고, 최근에 또 환율이 조금 하향 조정되다 보니까 뭐 매수세도 좀 들어왔습니다만은 다시 또 환율은 뭐 언제든지 변동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다 뭐 믿고 갈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히려 반도체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다 보니까 또 반대로 또 자동차가 좀 약해지고 있죠.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수치상으로도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좀 판매가 조금 둔화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또 최근에 철강 가격 올라가면서 원가 부담 좀 생기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또 역시 자동차 쪽에는 뭐 부담으로 좀 다가와서 주가가 좀 많이 눌려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 왜 자꾸 입에서 침이 고이죠? 아까 방송 들어오기 전에 여기서 김밥이랑 떡볶이를 먹었는데 자꾸 입에서 침이 고이네요. 너무 죄송해요. 제가 물 잠깐만 마실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의 수급이 한정돼 있고, 그 한정된 수급은 확실히 좀 싸 보이거나 어느 정도 주가에 여러 가지 악재 요인이 다 반영이 됐거나, 내지는 실적은 좋은데 정말 최근에 도매금으로 많이 빠졌거나, 이런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향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반도체로 수급이 돌아오니까 자동차에서 빠지는 현상들, 그죠? 다시 또 2차 전지나 뭐 IT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다 보니까 또 네이버나 카카오 그 외 플랫폼 게임 쪽에서 쭉쭉 빠지는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올라도 오른 게 아니고 또 빠지면 또 같이 또 힘들고, 이런 현상들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오늘 좀 변동성이 있는 상태 속에서 좀 약세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고용지표 좀 보자, 뭐 이런 놀렸던 것 같고, 연휴가 좀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그랬고, 그 부분 때문에라도 일단 좀 피하고 보자 라는 흐름이 좀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궁극적으로 오늘 삼성전자하고 LG전자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컨센은 좀 미달한 모습이죠. 대신에 이제 뭐 디램 쪽은 안 좋았지만 파운드리 쪽은 좀 괜찮았던 모습, 이런 부분들이 좀 일정 부분 있었고요. 결국은 뭐 삼성전자 실적은 뭐 글로벌 모바일 쪽 시장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좋아져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한 번 더 챙겨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뭐 알려진 악재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크게 반응하진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소폭의 좀 매도세는 좀 있었습니다. 뭐 LG전자는 뭐 장 마감하고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 뭐 반응도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장 마감하고 나온 LG전자의 실적을 보면서 애널리스트들 리포트들이 좀 멘트들이 조금 달려 있는데요.
일단은 뭐 대부분 뭐 가전이라든지 이런 다른 부분들은 상당히 좀 부진했다라는 점, 생각보다 더 부진했다. 이 부분이었었고, 그다음에 전장 쪽, 이런 쪽들은 생각보다 더 좋았다. 그러니까 실적의 개선 속도가 더 빠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다. 이런 점이 좀 멘트를 달렸습니다. 결국은 가전이 안 좋았던 부분은 알고 있었던 거지만 전장이 좋아진 부분은 생각보다 더 빠르다. 이쪽에 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음 주 주가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챙겨보셔야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빠졌죠,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LG전자 전장 때문에 좀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전장 쪽은 확실히 개선되고 빨라지는 속도감을 보여주고 있지만 가전 쪽이 조금 힘들기 때문에 뭐 LG전자의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는 쪽에 너무 약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이 주가를 좀 많이 억눌렀었는데요. 좀 반응을 좀 다음 주에 좀 어떻게 나올지 한번 좀 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오늘 좀 카카오 그룹주들 좀 급락하고, 네이버도 최근에 급락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에 있는 포시마크 인수 때문에도 뭐 시장에 부담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금리 인상이 계속되는 상태 속에서 성장주 섹터에다가 멀티플을 더 이상 강하게 주지 않고, 지금 보면 알겠지만 코로나 시대 때 강세를 보였던 섹터는 지금 다 약합니다. 지금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급락을 했잖아요. 역시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애써서 개발해 놨더니 생각보다 백신이 안 나가. 이게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우려스러워.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다른 그런 진단키트 업체들이라든지 백신 업체들, 당연히 시장에서 지금 선호될 리가 없겠죠. 그 다음에 코로나 시대 때 시장을 좀 주도했었던 뭐 게임주들이라든지 엔터주들이라든지 컨텐츠, 그 다음에 플랫폼, 이쪽 섹터들 쪽으로 계속 매물이 나오는 것도 그 이유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쪽 섹터에 대해서 목표 주가 계속 하향 조정 나오고 있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계속 하향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 이제 카카오 그룹주 같은 경우, 이제 카카오 안에 있을 때하고 계속 이렇게 분사를 했잖아요. 상장을 하고 뭐 페이, 뱅크, 그죠? 게임즈 다 이렇게 분할해서 상장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의 카카오는 예전에 그 카카오가 아니다. 어느 정도 좀 지주회사 느낌의 카카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뱅크 같은 경우도 계속 최근에 목표 주가도 좀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국내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카카오뱅크의 목표 주가를 내리는 영향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카카오 게임즈도 아시다시피 이제 라이온하트 상장하는 부분이 또 카카오 게임즈한테는 또 부담이 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오딘 개발사죠. 또 그런 부분들 생각해 놓고 본다라면은 지금 카카오 쪽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시선이 곱지가 못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플랫폼 기업들은 뭐라 그럴까요? 지금 없어서 안 되는 기업이고 계속 사업의 확장이 필요했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동안 좀 많이 문어발식으로 많이 늘려놨다가 일정 부분 줄이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지금 시장이 이쪽 섹터를 선호하지 않는다. 실적이 안 좋아서라기보다 뭐라 할까요? 계속 이제 좀 멀티플을 깎아내릴 수 있는 근거?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찾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좋았을 때 만약에 인수했다라면, 오우, 당근마켓 같은 새로운 플랫폼을 미국에서 잘 나가는 기업을 뭐 인수했네, 뭐 이렇게 식으로 해서 주가에 영향을 줬겠습니다만은, 지금은 또 반대로 이렇게 하향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인수했기 때문에 안 좋은데, 실적도 안 좋은데 저걸 또 2.3전화 주고 2.3전화 주고 인수했어? 라는 반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선호하는 뉴스가 나올 때 주가가 반응을 하는데, 지금은 주가가 빠지는 과정 중에서 시장이 선호하지 않는 계속 이슈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빠지고,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급락을 하면서 ELS 낙인 물량이 또 낙인 수준을 좀 터치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또 낙인 되고 나면은 그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매도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물량까지 쏟아지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고 합니다. 외국계에서 또 목표 주가를 매수해서 매도로 조정하면서 목표 주가도 17만 원이라고 그랬는데요. 그거보다도 더 지금 이탈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딱 구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좀 가치가 있고 실적이 있고 뭔가 실물 자산을 오가면서 만지작거릴 수 있는 기업들을 선호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뭔가 멀티플을 많이 받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뭔가 가치에 대해서 딱 재고 자산이 얼마다 라고 이렇게 딱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업이면 괜찮은데,
뭐 네이버나 카카오 재고 자산이 얼마다 라든지 전체 뭐 그런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개별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만한 뭔가 실물 자산 이런 부분이 없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깎아내리려고 하는, 또 그다음에 시장에서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시장에서 지금 2차 전지 다시 또 부활의 움직임이죠. 또 이제 바이든이 어느 정도 국내 업체들에 대한 예외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있었고, 또 뭐 IRA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국내 소재 업체들도 또 다시 또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이건 또 유가가 오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유가가 오르다 보니까 다시 조선주도 오르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신재생에너지도 최근에 조금 올라왔었고, 오늘 뭐 태양광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그 상태 속에서 뭐 전력성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상당히 강하죠. 최근에 현대일렉트릭은 신고가예요. 제가 몇 달 전에 차트로 관심 종목 드릴 때 현대일렉트릭 드렸었던 적이 있어요. 그 예전 거 한번 찾아보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전력선이랑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계속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런 종목은 시장과 다르게 지금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지수가 어디 있든지 간에 시장이 선호하는 종목과 시장이 원하는 섹터주들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특히 뭐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주들도 상당히 좀 강하잖아요.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거의 신고가 상태, 아니다, 신고가까지는 아니고 52주 신고가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인 거죠. 이렇게 기대치가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대형주보다는 중형급, 중소형급 이런 쪽에서 지금 시세가 강하게 나고 있습니다. 중소형 철강사들도 지금 난리죠. 포스코하고 현대제철 쉬다 보니까 중소형 철강사들은 최근에 열연 가격, 냉연 가격 뭐 이런 부분 가격 계속 오르다 보니까 계속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뭐 네옴시티 관련주들은 뭐 제가 봐도 우크라이나 재건이랑 같이 엮어서 건설이라든지 그다음에 기계라든지 전력선이라든지 이런 인프라 투자 관련주들은 꾸준히 향후에도 뭘까 기대감 이런 부분을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현대건설이 그나마 그래도 대형주 딸에서는 조금 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안전하게 좀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 좀 흐름이 최근에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오늘 또 뭐가 많이 로봇, 그죠? 로봇 관련주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임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물가 상승도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의 니즈는 이제 무인화 내지는 뭐랄까요, 전동화는 뭐 이미 진행된 지 오래됐고, 그러니까 뭐 뭔가 좀 자동화 이런 부분들 속에서 뭔가 협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대체할 수 있는 로봇 시장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뭐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봇 관련주들은 다시 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로보티지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뭐 레인보우 로봇이라든지 뭐 유일 로봇 다 시세가 많이 난 종목들인데요. 계속적으로 로봇 관련주들은 제가 봤을 때는 2차 전지 이후로 계속적으로 산업적인 변화를 가장 크게 겪을 섹터가 이제 로봇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이더라도 꼭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로봇 관련주들은 끊임없이 좀 보셔야 된다. 특히 테슬라 AI 데이 이후에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로봇이 이제 딥러닝을 통해서 이제 인공지능 계속 학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뭐 가속기, 감속기, 그죠? 이런 부분들. 관련되어 있는 기업체들도 계속 선별을 하셔서 장기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큰 특징은 2차 전지하고 반도체 섹터의 강세, 또 네이버, 카카오, 엔터, 게임주 같은 플랫폼 콘텐츠 뭐 이런 관련 섹터주들의 하락, 이렇게 대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심텍이나 대덕전자, 뭐 아비코전자 이런 것들도 다 비메모리 쪽 강세로 강하게 올라왔잖아요. 해당 섹터주들 같은 경우 실적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빠졌었고요. 뭐 LG노텍이나 BH 같은 경우는 뭐 애플 이슈 때문에 하락하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실적의 훼손도가 크지 않다라는 점을 계속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뭐 앞으로 좀 조정이 들어오면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뭐 물론 심텍, 대덕전자 뭐 이런 것들 좀 아비코도 그렇고 많이 올라서 주가를 뭐 새롭게 올라타시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조금 다소 부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향후에 조정이 온다라면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반도체가 엄청 좋냐? 사실 메모리 쪽은 안 좋은 게 맞고요. 그나마 비메모리 쪽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쓰임새가 많잖아요. 물론 모바일 부분이 좀 더 좋아지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향후에 이제 자동차용으로도 그렇고요. 저 전장용 쪽도 계속적으로 이쪽에서 긍정적인 부분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계속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시장이 그냥 워낙 그동안 몇 달 동안 뺐기 때문에 이쪽 섹터 쪽으로 좀 빠르게 이동한 면도 살짝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정말 죽어라 하고 밀고 있는 상태죠.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국민주가 아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국민주라고 한다라면은 네이버 카카오도 당연히 국민주에 속할 정도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좀 너무 하락이 강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봤을 때는 공매도도 많이 들어온 것 같고요. 일정 부분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많이 영향을 주고 있고요. 수급적으로도 계속 부담을 갖게 하고 있어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정말 손절매를 유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좀 하락이 좀 심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뭐 게임주도 그런 맥락에서 움직이고 있죠. 금리 인상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가파르게 이어지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하지만 게임주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라는 생각을 하는데 상당히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나마 요새 최근에 뭐 네오위즈 정도 좀 버티나요? NC도 뭐 워낙 많이 빠져서 좀 바닥권에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엔터주들도 지금 다 많이 빠졌죠. 엔터주들도 그동안 코로나 시대 때 누렸던 그리고 호황기 사실 뭐라 그럴까요? 리오프닝 시대가 되면 더 좋을 수도 있는 부분이겠습니다만은 엔터주들도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컨텐츠도 마찬가지. 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뭔가 플랫폼으로 성장하는 것들, 그 다음에 코로나 시대 때 뭘까요? 한 번에 호황을 크게 누렸던 산업들, 이런 부분들 쪽은 시장에서 지금 계속 배제가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화장품이 꺾이고 나서 정말 끝도 없이 지금 몇 년째 하락하고 있는 거랑 비슷하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뭔가 좀 뭐랄까요? 블루오션 같지 않은 듯한 느낌의 섹터주들은 계속 시장에서 좀 배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리오프닝 섹터주들도 최근에 좀 반등을 하고 오늘도 괜찮다가 또 밀리고 뭐 이런 상황 본다라면은 일단은 시장은 뭔가 확실한 걸 찾는다. 리오프닝 섹터 중에서도 뭐 여기서도 그때 말씀드렸나요? 호데신라가 그나마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좀 더 상대적으로 강한 것 같아요. 사실 3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10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11월까지 계속 이어지는데요. 그 안에서 확실히 실적에 대한 모멘텀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내 종목은 너무 많이 빠졌어. 실적이고 뭐 간에 다 반영이 돼서 많이 빠졌어라고 하더라도 또 실적 이슈만 나오면 급락하는 게 시장이잖아요. SK바이오사이언스도 실적 우려감 때문에 오늘 급락한 것처럼 다른 종목 어떤 종목들한테서도 그런 현상이 계속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보유 종목의 실적은 좀 계속 꼭 챙겨 보셨으면 좋겠다. 다만 이제 LG전자나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의 반응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이 기반영돼 있고 가격이 싼 종목들에 대해서 실적이 나왔을 때 보여줄 수 있는 반응들을 좀 선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해당 종목들에 대한 반응도를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부분들을 또 중소형주한테 대입하기 좀 그렇죠. 중소형주는 워낙 좀 개별적으로 움직이기도 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심택이나 대덕전자 같이 실적이 확실히 출중한데도 불구하고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많이 빠진 종목들은 쇼커버성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면서 일정 부분 회복하는 흐름과 그 이후에 등락이 일정 부분 나오면서 자리를 잡아가는 시간들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은 뭐 이렇게 좀 정리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일단 좀 대비를 해본다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고용지표가 잘 나왔느냐 못 나왔느냐 이거에 따라서 반응이 나올 건데 그게 또 월요일인데 월요일날 우리는 쉴 거란 말이죠. 결국은 뭐 미국 시장의 월요일날 반응이 화요일날 우리 시장의 반응이라고 생각해 본다라면은 미리 속단하고 예단하기는 힘들다. 다만 최근에 미 국채 금리가 다시 또 반등을 하기 시작하고 일단은 뭐 연준 의원들이 강한 발언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연준은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강하게 가져갈 것 같은 뉘앙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 상태라는 점 이 부분은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호주 중앙은행이 0.25 올리면서 사실 호주 중앙은행이 그동안에 글로벌 금리 흐름에 좀 바로메타 같은 역할을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이걸 좀 따라가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통해서 본다라면은 거의 마이웨이죠. 그냥 끝까지 간다는 거잖아요. 물가랑 싸우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계속 심적인 압박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환율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방향성은 괜찮지만 속도가 항상 문제가 됐었던 부분들인데요. 시장이 그 속도를 감당하지 못해서 지금 좌충우돌하고 있는 상태고요. 글로벌
다른 나라들, 뭐 영국도 지금 최근에 그렇잖아요. 영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 강한 달러의 시장이 많이 휘청하고 있고요. 그 속도감에 이겨내지 못하면서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충돌적인 부분들이 시장의 압박 요인이 계속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특히 최근에 뭐 불거진 뭐 크레딧 스위스 문제, 뭐 재무 건전성 문제 이런 부분들은 뭐 얘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시장에서는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뜯어 보면은 어느 정도 스트레스 테스트를 다 통과한 상태고요. 재무적으로 좀 뭔가 크레딧 스위스에서 다 커버할 수 있는 정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라는 리포트나 기사들이 좀 나와 있고요. 크레딧 스위스가 디폴트 날 수 있는 확률은 브라질이 디폴트 날 수 있는 확률보다 살짝 높다? 뭐 요 정도라는 평가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뭐 금융위기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게 좀 중론이다라는 점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다시 또 한번 코스피 점검해 보고 갈게요. 제가 지난번에도 차트 한번 말씀드렸죠. 2150선이 중단부다. 그죠? 중단부에서 반등하는 부분 좀 말씀드렸고요. 정확하게 여기 차트 보시면 하락 추세선의 중단부에서 기술적 반등 나온 상태 속에서 반등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방향성 모르죠. 좀 더 미약하죠. 지금 보신다라면은 이렇게 해서 본다라면은 지금 이게 저희가 그려놓은 추세선들이잖아요. 이 추세선까지 간다라면은 최고로 많이 가면은 뭐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최고로 많이 간다라면 한 2,400 이 정도가 반등의 목표가 될 수도 있겠고요. 중단부까지 본다라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요거와 요거 사이 중단부 한 2,300 정도? 네, 2,300 정도가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가장 강한 저항대다. 그러니까 2,200 정도를 좀 지지선으로 두시고요. 지금 2,232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2,200 정도를 단기 지지선으로 두시고 그 다음에 저항대는 2,250. 2,250을 넘어가면 일단 반등 시도 좀 이어지면서 2,300에서 2,350 정도까지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다. 이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시고요. 하방으로는 당연히 지난번에 저점 찍었던 2,150이 재차 깨진다라면은 추가적으로 하락 추세선 그어놓고 그 다음에 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뭐 하락 추세선 뭐 제일 밑으로 그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1,900까지도 선이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기술적으로 분석하시는 분들도 1,900을 얘기하는 분들은 그걸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지금 상태라면은 시장이 다시 2,150을 안 깬다라면은 서서히 좀 방향 전환 시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최근에 찍었던 저점권들을 종목별로는 좀 지지선으로 설정해 놓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일단 하락 추세선 안에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중심부를 깨고 하락 추세선 하단부에 상당히 좀 근접하면서 반등이 나왔는데요. 이번에도 일단 깼다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중단부 위를 확실히 강하게 못 들고 올라간 상태죠. 일단은 뭐 지금 상태라면은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750선이 뭐 일단 단기 맥스, 그 다음에 중단부 여기 저항대 여기 있는 730선 정도, 네, 여기가 1차 목표 정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730선 정도까지의 갭을 메꾸고 어느 정도 이 하락 추세선 중단부 위에서 잘 버텨주면서 반등 시도한다라면은 일단 750에서 한 780 정도까지도 조금 목표를 삼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뭐 지금은 지수보다 종목별 흐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조금 핵심이 됐던 종목들, 좀 하락이 컸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갖고 계신 종목들 한번 살짝 분석해 볼게요. 오늘 카카오 많이 빠졌죠. 예전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 부근대에서의 저항대를 말씀드리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이쪽 포인트가 거의 반등의 한계니까 여기서 조금 매도하는 전략을 좀 드렸었어요. 왜냐면 여기 저항대 보이시잖아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일단 뭐 코로나가 끝나고 나다 보니 뭐 플랫폼을 저희가 안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 가졌던 그런 기대치 멀티플을 계속 빼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앞으로도 최대 저항대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이 가격대가 단기적으로 여기 지지선 대 여기 반등 시도하면서 횡보하던 가격대랑 일치한다라는 점 염두에 두신다면 앞으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정말로
10만 원, 11만 원. 네, 이 정도가 정말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강한 저항대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가 지금 5만 900원까지 몰려있는 상태죠. 생각보다 좀 하락의 폭이 깊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많이 충격이에요. 개인 투자자분들 이거 갖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보시면 이제 연기금부터 시작해서 그냥 쭉 다 던지잖아요. 외국인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계속 매수하고 계시기는 한데요. 일단은 매수하고 있긴 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지금은 오늘 거래도 실리고 하락도 단기에 급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투매성 매도라든지 팔고 싶은 매물들은 오늘 좀 대부분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하락은 조금 완만하게 진행되거나 내지는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확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생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도 이렇게 하락 추세선 그어드렸지만 이 하락 추세선을 다시 한번 그어볼까요? 제가 이때 좀 손을 이렇게 손으로 그어가지고 이렇게 보신다라면은 이제 이게 그죠? 뭐 이렇게 그을 수는 없고 일단은 뭐 한 요 정도로 그어 본다라면은 그죠? 이게 어느 정도 하락 추세선이 될 수 있겠고, 이 부분도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었고, 만약에 뭐 다시 여기서 이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추세선을 이렇게 긋는다라면은 그죠? 이게 하락 추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선을 더 그으면 어디까지 내려올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그 부분까지가 이제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중단부를 이제 연결해서 놓고 본다라면은 그죠? 중단부를 조금 연결해서 이 추세대 중간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거의 이 하락 추세대의 중심선에 가까이 내려왔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게 된다라면은 적어도 잠시만요. 추가적으로 요 정도 위치라고 본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내려온 것 같긴 한데 5만 원 정도면은 뭐 맥스 5만 원 이탈하면 좀 싸다라는 논리로 좀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 있는 확률, 이런 부분들 좀 고려해서 좀 투자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지금서부터는 좀 카카오를 손절하는 부분은 조금 애매합니다. 자칫하면 조금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포인트에서 손절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추가적으로 5만 원이 살짝 깨지더라도 일단은 카카오는 좀 기다려 보시고요. 사실 카카오가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좀 반등이 진행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내려와도 여기 7만 원만 안 깬다라면은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다시 터닝 시도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7만 원도 무참히 깨버리더라고요. 왜냐면 여기서 8만 원 걸리고 7만 원 지지하고 대반등하면은 추세 전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히려 7만 원 깨지면서 더 강한 하락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보시면 이제 거의 뭐 횡보 박스권 구간이었었기 때문에 여기에 누적된 에너지가 있었고 이게 깨지자마자 밑으로 쏠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그 급한 기울기의 하락도 한 다음 주 정도면 좀 멈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카카오 보유하신 분들이 조금 힘드시더라도 5만 원 아래쪽에서 손절하기보다는 좀 리바운딩을 기다려 보시는 전략. 정말로 나중에 손절을 한다라면은 한 6만 한 3, 4, 5천 원 부근, 이 부근에서 강한 돌파가 없다라면은 한번 매도했다가 좀 다시 바닥 잡는 거 확인하고 보시는 게 좋겠죠. 사실 좀 금리가 어느 정도 상승폭이 진정이 되는 시점에서는 뭐 네이버나 카카오도 조금 시장에서의 뭐 극렬한 소외 이런 부분들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지금 현상은 좀 그렇다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이버도 솔직히 정말로 많이 빠져도 20만 원은 안 깨겠지 라는 생각, 뭐 사실 20만 원은 안 깨겠지라는 하는 그런 생각 자체가 아니랬다라고 본다라면은 아니랬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네이버의 뭐 실적이라든지 뭐 사실 뭐 외국에 있는 뭐 아시다시피 뭐 빅테크 기업들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데들보다 뭐 네이버가 뭐 더 고밸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뭐 계속적으로 그래 왔던 부분이라서 시장은 암묵적으로 뭐 그 정도는 계속 인정을 해줬던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포시마크 인수하는 부분 때문에도 그렇고 외국계 증권사의 매도 의견도 그렇고 주가를 좀 하락으로 이끌고 있는데요. 공매도가 상당히 좀 많이 네이버 쪽에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역시 네이버도 제가 예전에 그어드린 이 지지선 보이시죠?
이 23만 원이라는 지지선이 깨지고 나면서 급전직가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락하는 종목들 보시면 뭐 물론 손절이 잘 안 나가죠. 저도 사람인지라 손절이 잘 안 나가긴 합니다만은 기계적으로 정말로 내가 생각했던 강력한 지지선이 깨졌다 하면 그 밑으로 더 많이 빠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종목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이버도 그때도 이제 계속 선을 그어드리면서 이 하락 추세선 안에 있고 여기서 좀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이 벗어났다가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도 하락 추세선 여기 그거 보면은 거의 맞다 떨어질 것 같긴 한데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그어 본다면은 제가 좀 빠릿빠릿하게 못 그어가지고 그쵸? 이렇게 그어봐도 제가 여기다 일부러 갖다 댄 건 아니고 여기하고 뭐 여기하고 연결된 선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네이버도 하락 추세선 하단까지 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만 놓고 본다라면은 이 부근 정도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지지선 역할을 해줍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신다라면은 이쪽 부분의 고점하고요, 이쪽 부분의 고점대에 연결된 부분들, 그다음에 여기서 올라갔다가 하락하면서 지지받고 되반등한 부분이랑 연결되는 부분이 이 가격대입니다. 그게 한 16만 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16만 원이죠. 딱 그러다 보니까 거의 막바지까지 네이버도 좀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정도면 네이버도 어느 정도 좀 저점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것 또한 뭐 섣부른 생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기술적인 분석에 있어서는 그렇다.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 매도세는 가파르지만 연기금이나 은행권, 투신권, 보험권들은 매도하고 있지는 않다. 여기서 이미 매도 강하게 들어왔고 그 이하로는 좀 매도하지 않고 오히려 좀 저가 매수를 해주고 있다. 네이버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도 거의 하락 추세선 하단까지 내려왔고 강력한 지지 라인까지 내려왔고 만약에 뭐 이 구간까지 내려온다. 정말로 이 구간까지 내려온다 하면은 그게 이제 13만 원대 중반이잖아요. 그게 2020년 3월 달 저점입니다. 월봉의 저점이 이 가격대거든요. 13만 원대. 그죠? 월봉의 고점이 17만 5천 원대일 거예요. 아마 20년 3월 달이. 그러니까 코로나 때 그 저점과 고점이 만들어지면서 쭉 치고 나갔던 그 첫 번째 양봉의 그 위치 하단부까지 내려와 있다라고 봐주신다라면은 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네이버도 그 가격대를 좀 고려하셔서 좀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다들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최근에 찍었던 저점권을 지지대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이닉스 8만 원, 삼성전자 한 5만 2천 원 정도? 네, 여기가 지지선이다. 하이닉스도 뭐 8만 원까지 다시 안 오더라도 8만 원대 한 중반? 네, 요 정도면은 좀 메리트 살짝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장이 계속 이쪽 편을 선호하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중요하게 움직였던 종목, 뭐 다 카카오 관련주들이죠.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 뭐 카카오뱅크 이쪽도 결국은 카카오 나중에 움직임이랑 거의 부합되게 움직일 것 같은데요. 단계 많이 빠진 만큼 다음 주에는 조금 기술적인 리바운딩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분들 좀 많이 힘드실 수 있는데 조금만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잘 가고 있는 종목들 보면은 아시잖아요. 네옴시티 관련주들, 한미글로벌, 그죠? 그 다음에 현대일렉트릭 이런 전력선 관련주라든지, 그 다음에 뭐 중동과 사우디 쪽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수주를 받고 있는 업체들, 이런 쪽에 좀 시장에 힘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뭐 테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는 못하는데요. 중소형주 테마, 중소건설, 아니 중소철강주들, 그 다음에 네옴시티 관련주들, 그죠? 테마죠? 그런 분들, 일부 또 바이오도 있어요. 뭐 그런 쪽들도 상당히 그런 식이고요. 개별주들은 뭐 M&A 이슈가 또 소테마가 형성이 돼서 좀 가고 있으니까 그런 테마류들은 뭐 개별적인 대응을 하시는 게 맞겠고, 제가 뭐 따로 강하게 언급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시장은 확실히 돈이 그런 쪽으로만 몰려 있다. 대형주라든지 다른 쪽에는 가봤자 힘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세력들이 좀 그런 중소형 단을 좀 선호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차 전지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래도 좀 나은 편이고요. 펫배터리도 뭐 코스모화학이랑 에코프로 많이 갔다가 최근에 조정 받았는데요. 다음 주에 좀
자리 잡는지 한 번 더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리튬 관련주들이 지금 최근 강세죠. 리튬 관련주들도 전해액 관련주들도 많이 갔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 뭐 요새 더블아인가요? 그것도 이제 리튬 플러스 지분 인수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가고 있듯이 지금 배터리 소재 쪽들은 그나마 괜찮고요. 중소형 약간 개별주들은 뭔가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주가가 많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세력형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제가 따로 언급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소재주들 중에서도 뭔가 좀 충실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찾아보면 괜찮고요. 뭐 엔캠 같은 경우도 주가는 좀 바닥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것도 되게 좀 많이 애먹였었는데 뭐 최근에 좀 바닥을 잡고 반등 시도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라서 엔캠 같은 경우도 뭐 꾸준히 한번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엔캠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 매도는 많이 줄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엔캠도 지금 뭐 리튬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랑 폐배터리 관련주로 좀 엮이면서 앞으로 우리 이렇게 할 거야 하고 비전을 계속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죠. 엔캠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뭐 지금 지지선 여기 한 65,0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5,000원을 짧은 타이트한 손절선으로 정해놓고 뭐 흔들 때 한번 뭐 접근해보는 전략,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항상 종목은 말씀드리지만 손절선 드리면 그 손절선은 꼭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서 보시고, 단기로는 직전 고점 돌파되면은 여기 보시면 한 8만 원, 그죠? 여기 8만 원 여기 횡보했던 부분대죠. 그래서 8만 원 하고 뭐 한 8만 한 3천 원 여기까지 조금 매물이 있으니까 그 부분 고려해서 트레이딩 전략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코스모 화학이나 뭐 이런 것들도 뭐 다 비슷하죠. 전체적으로 포스코 케미칼, 코스모 화학, 에코프로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좀 시세 내고 조금 탄력이 떨어지니까 반대로 LNF나 뭐 이런 것들이 뭐 올라오고, 그다음에 뭐 전해질 쪽도 올라오죠. 동화기업도 올라오고 있고, 뭐 첨보 뭐 이런 것들도 오늘은 좀 후장에는 다 대부분 조금 많이 밀린 것 같긴 한데 전반적으로 좀 섹터 안에서도 좀 돌아가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답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은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보티즈 저는 계속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로는 좀 많이 올랐고 에너지가 소진됐다 하더라도 꾸준히 계속 보시면서 중장기적으로 계속 봐야 될 섹터가 로봇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 종목도 보유하고 계신 분 있다라면은 좀 보유 유지해 주시고요. 손절선만 좀 잘 지켜주시면 손절선은 한 21,700원 정도? 네, 그 정도 보유하신 상태에서 좀 봐주시고, 그냥 22,000원이라고 말씀드릴게요. 22,000원 60일선 있거든요. 22,000원 정도가 단기 지지선이자 짧은 손절선이라고 보시고요. 여기 보이는 26,000원대 중반 정도가 단기 저항대니까 이 부분 뚫어내는지까지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종목 상담 올려주신 분들 좀 봐드릴게요. 지금 골프 매니아님, 저도 골프 매니아인데요. LNF 한번 볼게요. 네, LNF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LNF는 뭐 개인적으로는 조금 시세가 많이 낮다. 나중에 조금 증설을 위해서 자금 조달이 조금 필요하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봉이, 그죠? 단기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세 개의 봉이 형성된 만큼 이 종목은 이 고가를 돌파해야지만 뭔가 새로운 시세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지 못하다면 이 그어들인 이 세 개의 박스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 하단에서 지금 LNF가 반등이 나왔죠. LNF가 하단에서 반등이 나왔고 이 박스 이 중단부에서 지금 저항을 받았죠. 결국은 오늘 고점 20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202,000원을 다시 뚫어줘야지 이 박스 상단까지 이동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22만원, 23만원 정도 보면 되겠죠. 23만원 밑에 227,000원인데요. 일단 여기 이 박스 사이 오르내림, 그러니까 하단에서 중단부 왔고 중단에서 상단부 갔다가 상단부에서 중단부까지 조정받을 때 지지가 잘 되고 다시 상단부를 넘어서 쭉쭉쭉 시세가 내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그걸 다 확인할 때까지 들고 있다 보면은 힘들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역시 좀 트레이딩이 좀 필요한 영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결국은 아까 이 말씀드린 이 세 줄 안에서의 움직임,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보시면서 그 안에서 수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 뭐 기금이나 사모펀드는 좀 사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뭐 사고 팔고 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 번의 강한 고점이 형성됐기 때문에 이 고점을 거래량과 함께 다시 뚫어주기 전까지는 올라가면 매도, 빠지면 매수, 그러다 지지선 깨지면 매도 한다라는 전략으로 LNF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3% 수익 중이시라면은 개인적으로는 아까 추가 상승했을 때 하여튼간 혹시라도 22만 원대 이상 올라간다라면은 한번 단기 차익 실현 해주시고 다시 또 20만 원 지지 확인하시고 재매수하는 전략, 이런 쪽으로 LNF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계속적으로 해외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자금이 필요하다, 이 부분 아시잖아요. 지난번에 미국에 투자하려고 그러다가 국내에서 기술 유출 때문에 막았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새롭게 뭔가 방안을 바꿔서 해외 진출할 수 있는지 여부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투자를 받을 때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받는지, 또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신규 투자를 하기를 위해서 자기가 직접 투자를 한다라면은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계속 좀 해보셔야 된다. 그렇다라면은 주가가 사실 좀 쉽사리 고점을 돌파하기 좀 어렵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금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요 세 개의 선 안에서 매매를 해주시는 게 LNF는 좀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선종 11님, 휴스틸 유상증자 공시 마이너스 15% 기다릴까요? 휴스틸 세아제공 다 뭐 미국에서 엄청나게 좋다라고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죠. 인플레 방지법 때문에도 그렇고요. 뭐 인프라 투자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특히 가장 좋다라고 알려졌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많이 올랐고요. 세아제강도 뭐 많이 올랐다 많이 빠졌습니다만은 휴스틸 같은 경우도 지금 좀 약간 조정이 강하게 깊게 나왔죠. 유상증자 공시가 제가 잠시만요. 언제 나왔는지를 못 봐서, 예전에 나온 거죠? 오늘 나온 건 아니죠, 절대적으로. 그죠? 그래서 빠진 거라고 본다라면 유상증자 나중에 가격이라든지, 그죠? 이런 부분들 좀 챙겨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900원 규모 유상증자 결정 1700만 주네요. 9월 16일 날 꽤 됐네요. 발행 가격은 5280원. 지금 5,860원입니다. 5,280원. 물론 지금 1차 발행 가격이고 2차 발행 가격이 있겠죠? 나중에 2차 발행 가격이 뭐 일정한 일주일 전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뭐 올라갈 수도 있고요. 발행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5,280원. 한 유상증자 가격 대비해서는 한 10몇 프로 정도 위에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거 감안해 본다면 더 올라가 있어야지만 버틸 메리트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버틸 메리트가 좀 없죠. 외국인 계속 매도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수급은 조금 부담이 되고 있는 상태고, 미국에 대한 기대치가 주가 여기 상당히 강하게 반영됐다가 유상증자 때문에 빠졌던 상황이라면은, 개인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 좀 매도하고, 유상증자 완료되고 나서 유상증자 물량이 시장에 풀리고 나면은 그 물량 흡수되는 것까지 좀 확인하시고 좀 재매수를 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휴스틸이나 세아제강은 다 미국에서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휴스틸도 뭐 그렇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좋다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미국에 계속 좀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본다라면 이번 유상증자가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상증자 물량이 들어왔을 때 시장에서 잘 받아져서 소화가 되는지까지도 좀 보시고 재매수하시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마이너스 15% 여기 갭 하락한 상태가 되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갭을 메꾸로 혹시라도 올라간다라면은 그때 한번 매도 포인트를 좀 잡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 7,000원 부근이 단기 최대 저항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6,500원에서 7,000원 사이 혹시라도 뭔가 호재성 이슈가 나와서 올라간다라면은 한번 매도를 하고 다시 좀 저점을 확인하는 걸 보시고 재매수해 주는 전략 내지는 관망하는 전략, 이 부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분이 이름 수정님이 맞나요? 전 이름을 수정했다는 줄 알았는데 이름 수정님, 현대백화점 9만 원에 비중 40%. 좀 많이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현대백화점도 뭐 아시다시피 소비주잖아요. 그리고 뭐 면세점 이슈도 있겠고요. 사실 소비주는 지금 경기, 사실 지난달 데이터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백화점의 성장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매출 증가는. 백화점도 괜찮았었고 뭐 마트, 뭐 편의점 뭐 이런 부분들도 다 괜찮았었는데 특히 백화점이 가장 좋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화점이 최근에 지금 많이 빠지는 건 역시 뭐 금리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경기 위축, 침체에 대한 부분들, 소비 감소에 대한 부분들이 다 강하게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현대백화점은 예전에 그어놓은 선이에요. 보니까 이제 이게 지지선이자 이제 저항대가 되고 있는데 이 75,000원이 어떻게 본다라면 현대백화점 지금 54,800원에서 가장 강하게 갈 수 있는 매수 목표가라고 볼 수 있겠죠. 매수 목표가가 아니죠. 매도할 수 있는 목표가. 그리고 여기 이렇게 그어드렸던 이 선들도 지금 다 이제는 저항대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선 두 개가 마지노 성격인 지지선이었었는데요. 여기서 지지 안 되고 깨졌다가 다시 올라가지만 이 선에 다시 막히고 있습니다. 이 기술적인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저점, 강한 저점이 형성됐던 부분들이 깨지면 상당히 손절이 필요하고요. 그때 손절을 못하면 그 뒤에 리바운딩 할 때도 그 주가를 못 넣어가면 그때 손절하는 거거든요. 손절을 사실 빠질 때 한다기보다는 빠졌다가 그 손절선을 다시 되넘겨서 올라오지 못할 때 손절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반등 실패했을 때가 손절 라인이었었는데요. 지금 많이 빠져서 조금 속상하실 것 같고, 조금 속상한 정도가 아니죠. 그 다음에 뭐 비중이 지금 40% 정도니까 답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9만 원이라면 좀 너무 멀리 있습니다. 만약에 묻어놓을 수 있는 돈이다라면은 나중에 다시 또 경기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러려면 또 몇 년 걸리겠죠. 그 경기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한다라면은 뭐 종목 교체를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또 그러기엔 또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어드린 선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도 때 그죠? 코로나 때 최저점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지금 코로나가 제거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감이 다시 압박감을 가지고 눌렀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현대백화점도 예전 코로나 시대 그 최저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손절보다는 보유의 관점이고요. 보유를 하면서도 나중에는 좀 트레이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유는 했지만 트레이딩을 한다는 것 자체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 매도하고, 그죠? 이 부분에서 매도를 하고 다시 또 하락했을 때 재매수를 하고, 그러니까 사고 팔고 리듬을 타면서 계속 이 종목을 끌고 가는 전략, 뭐 이런 부분으로 밖에 대응을 지금 못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지금 비중 40%인데 어디서 돈 더 가져오세요, 물 타야지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종목이 막 빠릿빠릿하게 막 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니라서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감 벗어나고 금리가 어느 정도 하락 진정화되는 시점, 결국은 내년 초중반? 네, 내년 한 상반기 후반? 이 정도는 가야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 종목이 조금 움직이기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암울하시겠지만 시간 투자를 하실 수만 있으면 다시 경기가 돌아오는 시점까지 기다리는 전략을 쓰시는 게 맞겠고, 그게 아니다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적극적으로 반등하면 매도하고 되사고, 반등하면 매도하고 되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대응해 가면서 좀 목표 주가의 괴리를 계속 내 스스로가 줄여가는 전략, 이런 부분들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 반등할 때 한 62,000원 정도가 최대 저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뭐 62,000원 매도하고 좀 빠졌을 때 한 뭐 5만 뭐 7, 8,000원 다시 오면 재매수하고, 또 62,000원 갔을 때 매도하고, 돌파되면 다시 재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트레이딩을 하면서 나름대로 좀 시간을 기다려서 이어가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일단 지금 이 그어드린 선대로 보신다라면은 최대 저항은 68,000원 보시고요. 단기적으로 여기 62,000원에 단기 최대 목표가 설정하시고, 하방으로는 이제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 아까 차트에서도 보시다시피 최근에 지지가 계속 나오고도 있듯이 코로나 시대 때 최저점까지 내려왔다. 뭐 반대로 이 종목이 없는 분들이라면 난 이거 사놓고 한 몇 년 기다릴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좋은 목표가 될 수 있는 가격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러실 분들은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보유하신 분께는 일단은 보유, 그 다음에 62,000원 부근의 최대 저항 염두에 두시는 기술적 트레이딩 조금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좀 많이 아쉬워요. 여기서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무너지는 바람에 이런 하락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보유하시고 기술적 반등을 좀 노려보시는 전략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평단가 10만 100원 마이너스 37% 벌써 1년 넘게 물려있는데 물을 타야 할지 좀 봐주세요. 이분은 KM님이시죠? KM님. 아까 말씀드렸죠. 콘텐츠, 게임, 엔터, 플랫폼 같이 뭔가 좀 멀티플을 크게 받은 종목들, 앞으로 기대치가 있는 종목들, 이런 부분들 사실 플랫폼까지는 몰라도 콘텐츠 쪽들은 이렇게 빠질 것까지는 없었는데 줄줄 흘러내리는 모습이죠. 그래도 그나마 콘텐츠가 난데 아프리카 TV는 그래도 좀 잘 버티고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도 지금 힘든 흐름이죠. 근데 제가 이 선들을 다 옛날에 그어놓은 것 같은데 다 그 선들까지 다시 내려오는 것 같아요. 직전 저점까지 다시 내려온 모습이죠. 그죠? 6월달 저점까지 스튜디오 드래곤 거래까지 터졌습니다. 손절매도 좀 겹쳐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수급도 외국인 좀 매도. 사실 기관은 큰 매도는 없지만 최근에 좀 사다가 사모펀드나 투신권에서 약간 다시 또 손절매성 매도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음봉 크고 거래가 좀 실렸습니다. 오히려 큰 음봉의 거래가 실렸다라는 거는 뭐 트레이딩도 있었겠지만 뭐 매도도 많이 자연스럽게 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으로는 한 여기 63,000원 정도가 지난번 여기 저점권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좀 잘 지켜주는지 보시고요. 뭐 무턱대고 물을 타기보다는 이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 지지가 나오는지를 확인하시고 뭐 물을 타실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면 물을 타시고 조금 기다려 보시는 전략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이 해당 섹터는 말씀드린 대로 다른 플랫폼이나 게임이나 엔터 이런 쪽들이랑 같이 연결해서 보시고요. 그 섹터주들이 움직일 때 같은 방향 쪽으로 움직인다라는 생각으로 대응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평선들 다 지금 풀려 있고요. 60일선도 하락하고 있는 상태고 21선도 하락.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61선을 21선이 데드 크로스하면 급락 나온다. 여기서 지금 데드 크로스가 나온 상태였었죠. 그죠? 여기 73,000원대 부근에서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서 10,000원이나 빠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락하고 있는 61선을 하락하고 있는 21선이 데드 크로스하면 무조건 폭락. 근데 여기는 조금 약간 플랫했었기 때문에 일말에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일단 뭐 시장 상황 때문에도 그렇지만 쭉 빠져버린 모습입니다. 다음번 반등 나오면 역시 여기 71,000원에서 73,000원 부근에 여기 개파락한 부분 여기까지가 좀 1차 목표가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새로 이 종목을 산다면 물타기 겸 새로 산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는 거는 물타기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는 이거 너무 싸기 때문에 새로 사는 거야. 그래서 그 새로 산 수량만큼은 반등했을 때 언제라도 매도를 할 수 있고 거기서 난 수익만큼은 또 기존에 있던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빼서 같이 매도해서 손실을 줄여나가는 그런 전략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비중인지는 제가 몰라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뭐 마이너스 37%를 복구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좀 트레이딩 전략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 바닥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다음 주까지 보셔서 바닥이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그 다음에 플랫폼 게임 엔터 쪽들이 좀 반등이 나오고 뭔가 시장의 트렌드가 그쪽으로 조금 어느 정도 나온다 싶다면은 그때를 좀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 다만 궁극적으로는 좀 완벽하게 바닥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시간적인 가치 훼손을 좀 고려해서 기다려 보시는 전략도 좀 어떨까 싶습니다. 추가 매수는 조금 더 바닥 확인 하시고 나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MM님 금호석유 꼭 봐주세요. 이틀간 많이 오르는데 많이 물려 있어서 계속 봐도 되는지 이제라도 반등하고 반등이라고 손절해야 하는지 불안하시다 말씀 주셨습니다. 금호석유도 뭐 정말 처참하게 많이 빠졌죠. 화학주들 그럴 수밖에 없죠. 유가가 올라간 만큼 원자재 가격 부담도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경기가 안 좋아지면 당연히 화학 수요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화학 제품들은 공급이 그동안 많았었습니다. 이런 공급 과잉 때문에 상당히 힘든 섹터였었는데요. 오늘 보니까 금호석유, 대한유화 뭐 이런 쪽들은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이고 롯데케미칼은 좀 쉬는 모습 나타났는데 금호석유도 뭐 전통적으로 배당 많이 주는 종목이죠.
뭐 이런 부분들 고려해 놓고 본다라면 배당 수요도 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좀 거래 실리고 강한 양봉이 나왔다라는 점은 일정 부분 추세 전환을 시도할 수 있는 뭐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15만 원을 강하게 다시 재돌파해주고 안착화 시켜야지만 추세 전환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평선들이 다 풀려있는 상태 속에서 아직까지 21선과 60일선이 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바닥이 잡힌 건 아니지만 추후에 조정을 받았을 때 12만 여기 5천원 부근이 되겠습니다. 12만 5, 6천원 부근이 잘 유지가 되고 깨지지만 않는다라면은 일정 부분 좀 바닥에 대한 확신도 좀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최대 한 12만 원 정도를 단기 마지노선 내지는 지지선으로 놓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장대 양봉의 거래 실렸기 때문에 일단은 좀 추세 반등 좀 이어나간다고 본다라면은 기술적으로는 약 한 14만 원대 초중반 정도, 네, 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죠? 지지 받았던 구간들, 여기서 돌파 실패하고 되밀린 구간들, 여기 지지가 됐던 부분들, 여기가 최대 저항대다. 그러니까 결국은 금호석유는 14만 원대 돌파하고 안착해야지만 무조건 뭔가 다른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호석유 보유하신 분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손절보다는 시간 투자를 좀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얼마에 샀는지를 몰라서 많이 물렸어요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뭐 약간 시간 투자를 할 수 있다라면은 지금 수준에서는 조금 버티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분처럼 올라오면 매도하고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을 계속 쓰면서 시간을 좀 보내시면서 좀 이 기업의 추세가 바뀌기를 기다려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최근에 연기금이라든지 외국인이 좀 계속 사주고 있어서 일단은 좀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조금씩 변화가 나오고 있고 시장도 그동안 좀 낙폭이 컸었던 경기 민감주 섹터 전반적으로 조금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일정 부분 쇼커버링 계속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기술적 대응을 하신다. 14만 원 돌파되는지 확인하시고요. 저항받고 내려오더라도 향후에 13만 원대만 잘 유지해 준다라면은 좀 추세 전환 시도를 할 수 있는 여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방으로는 12만 5천 원에 최대 손절 라인 그거 놓고 일단 좀 보여주신 전략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4만 원, 그 다음에 15만 원, 16만 원까지 10만 원 단위로 저항대가 이어진다라는 점 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16만 원 정도 오면 일단 한 번은 좀 팔았다가 다시 그 다음 여기 저항대 뚫었던 지지 라인들을 확인하시면서 재접근하시는 전략이 좀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금호석유도 배당은 한 주당 한 7, 8천 원씩 주지 않나요? 작년에도 그렇게 줬던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좀 아쉽지만 배당이라도 좀 받으면서 조금 시간을 좀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면 그런 말씀 드리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만 원 단위로 트레이딩 하는 전략. 매도, 매수, 매도, 매수 이런 식으로. 그죠? 저항대 뚫으면 거기가 이제 지지선이 된다라는 것만 생각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빵꾸똥꾸님 방송 중에 상담이 안 돼서 댓글로 답니다. 셀트리온 17만 4천 원에 사고 나서 계속 빠지는데 손절해야 될지 아님 추매해야 할지 비중은 10%입니다. 셀트리온 17만 4천 원 뭐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산 건 아니네요. 최근 흐름상 뭐 일단 셀트리온도 뭐 유럽 쪽이나 뭐 최근에 나왔던 신약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치가 분명히 있는 상황이죠. 나중에 뭐 아시다시피 뭐 합병을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에 있어서 일단은 뭐 최악은 아니다. 뭐 최근에 제약주들이 좀 변동성이 있긴 하죠. 삼바도 뭐 긍정적인 부분들이 최근에 있었었고요. 근데 뭐 중소형 제약 바이오들은 뭐 대마초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그죠? 대마 관련이죠. 대마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또 오늘은 무슨 비만약 관련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급등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항상 예전부터 공매도의 표적이긴 했는데 오늘도 뭐 투신이나 사모펀드 금융투자 쪽은 매도했습니다만 연기금이 좀 받아주고 외국인이 좀 차분히 받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좀 매매하기 많이 어려운 종목이에요. 비중 10%밖에 안 되신다고 하고 매수가 대비해서 하락폭이 크지가 않습니다. 17만 4천 원이라면 뭐 언제든지 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사실 뭐 상담이 필요하지도 않을 정도로 뭐 나쁘진 않은 가격입니다. 여기 직전 고점이 17만 8천 원이잖아요.
보유하신 분 요 가격대 차후에 반등할 때 17만 8천 원 강하게 돌파하는지 확인하시고요. 돌파 안 되면 한번 매도했다가 17만 8천 원 강력하게 넘어서면서 거래 실리고 양봉 나오고 그럴 때 다시 한번 재매수하는 전략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락하고 있지만 최근에 지난번 저점권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가격대가 16만 원대 여기 되겠습니다. 16만 한 4천 원, 5천 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쵸? 네, 요 정도 좀 지지라인 강하게 이탈하는지 보시고요. 혹시라도 이 지지라인이 강하게 이탈된다라면 비중 조금 줄였다가 나중에 좀 재매수 하시는 전략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 또 지지선들이 있습니다. 셀트리온에 뭐 지지선 다시 하나 그어드린다면 여기서는 요 정도 그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5만 5천 원 정도. 그러니까 이 16만 3, 4천 원이죠. 여기가 강하게 거래량과 함께 깨지면 여기 15만 5천 원까지도 한번 흘러내릴 수 있다. 요 점은 염두에 두시고요. 이 가격대 안 깨고 계속 양봉이다라면은 버티셨다가 기술적 반등 노려서 17만 8천 원 부근에 저항대 강하게 뚫지 못할 때 한번 매도해 주시는 전략 쓰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다른 기업 가치라든지 뭐 호재성 이슈 이런 부분들을 배제하고 셀트리온은 좀 차트로만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뭐 올려주셨던 종목 상담까지 다 마쳤습니다. 좀 많이 힘드시죠? 저도 사실 최근에 힘들어요. 뭐 사기도 그렇고 팔기도 그렇고 뭔가 손을 대고 싶지가 않을 정도로 시장이 사람을 좀 많이 지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나름대로 좀 신뢰를 갖고 믿음을 갖고 투자했던 종목들이 좀 배신하기도 하고요. 뭐 이쪽은 정말 확신하다, 확신 있다라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지른 종목들은 뭐 그래도 좀 잘 버티는 종목이 일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최근에 급락하기 전에 확신을 갖고 그 전에 한 몇 달 전에 사놨던 종목들은 상태가 많이 안 좋으니까 뭐 어차피 제가 단기적으로 투자하려고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일비 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는 엄청난 상황이고요. 개인 투자자분들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장은 변하죠. 최근에 뭐 2000 간다, 1900 간다 얘기 많았지만 결국은 2150에서 돌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또 나중에 갈 수도 있겠지만 너무 우려하고 공포감에 시달리다 보면은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뭔가 내가 액션을 취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지만 리스크도 줄일 수가 있고 수익도 더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너무 세력주, 테마주 형식으로 작은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어서 상대적 박탈도 느낄 수 있고 국민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정말 많이 빠져서 샀는데 더 빠지는 그런 상황 때문에 더 힘든 상황이기도 합니다만은 결국은 주식은 돌고 도는 거죠. 침체가 영원하지 않잖아요. 다시 또 침체 이후엔 또 순환 사이클이 돌아오니까 시간만 투자할 수 있다라면은 결국은 지지 않는 싸움을 할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 기업이 없어지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일단 시황 산업에 있어서 큰 시세, 뭐 화장품처럼 한 10년 시세가 끝나고 그 다음에 업황이 완전히 뭐랄까요 과다 경쟁 시대로 가는 이런 약간 레드오션 같은 상황이 되지만 않는다라면 그렇다고 화장품이 제가 봤을 때는 안 좋긴 안 좋지만 나중에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이런 것만 나타나도 또 그걸 또 이슈로 해서 또 단기간에 시세를 주는 시간도 분명히 나중에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시장은 또 많이 빠지면 뭔가 뉴스를 찾아내고 이슈를 찾아내니까 그런 부분들 고려해 보셔서 지금 안 좋다는 종목이 영원히 안 좋은 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좀 시장 봐주시고 또 지금 좋다는 종목이 영원히 좋을 수 없다라는 생각도 하시면서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자동차 원탑이었잖아요. 20만 원 뚫고 계속 날아간다 자동차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완전히 반전돼서 또 지금 자동차는 또 빠져있고 다 망할 것 같았던 반도체가 올라온 것처럼 시장은 변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음지도 없고 영원한 양지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지금 힘들지만 조금 기운 내시고 또 그 기업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시간이 또 차후에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들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니면 계속 영원히 침체로 남을 수밖에 없는 종목인지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해 보시고 장기 투자로 갈지 중기 투자로 갈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10월달 실적 시즌이라서 좀 변동성은 있겠고 13일날 CPI 발표하면서 시장은 분명히 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운 내시고요. 11월 달에는 조금 더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10월 달을 잘 이겨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늦은 밤까지 고생하셨고요. 주말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저자님 2021년도에 네네. 13억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벌 수 있었을까요? 저도 단타나 초단타, 장기 투자도 다 해봤는데 제 성향상 그 세 부분은 다 실패했었고요. 주식 투자는 이게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주식 투자를 그렇게 오래 하려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한테 종목 이런 거를 의뢰하거나 추천받아서 하면은 오랫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머니톡에서 8.15 캠퍼스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이제까지 방송을 하면서 느낀 게 너무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준비가 되지 않으신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돈으로 실전에 들어가서 돈을 잃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분들,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주식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고 지금까지는 돈을 잃었더라도 앞으로는 자신만의 어떤 투자 원칙을 세우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고 싶어서 8.15 캠퍼스를 준비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 맞는 투자법과 관련해서 단기 매매 혹은 초단타, 장기 투자 혹은 스윙 여러 가지의 방식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투자를 하는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 그리고 그 자금의 성격이 어떤지에 따라서 가장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 방식을 찾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다양한 투자법들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나에게 맞는 투자법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론적이 아닌 실제 투자에서 큰 수익을 내신 분들, 자신만의 어떤 기법 혹은 투자 노하우를 가지신 분들을 첫 번째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 방식은 장기 투자일 수도 있고 스윙일 수도 있고 단기 매매일 수도 있는데요. 각 분야에 정말 특화된 어떤 실적을 가지신 찐 투자자, 찐 고수라고 볼 수 있는 분들, 이러한 분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 특히 한국 주식시장의 데이터들을 훤히 알고 있는 거시적 관점으로도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애널리스트, 이코노미스트들도 8.15 캠퍼스와 함께 합니다. 이번 8.15 캠퍼스에서 첫 번째로 준비한 교육 프로그램은 2021년 시장 정말 힘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그 시장에서도 매달 1억 이상의 수익을 올리신 13억 이상의 수익을 낸 찐 고수시죠. 단기 매매로 그러한 수익을 내신 분입니다. 이분의 특징은 자신만의 원칙으로 종목을 발굴하는 기법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이분의 교육은 단기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자 하시는 분, 그리고 현재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지만 손해를 보고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자신만의 단기 매매 투자 원칙을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요즘 우리 김정수 저자님 인기가 아주 커지고 있는데요. 네. 댓글 보니까 깡통 형님으로 불리시더라고요. 예. 어떻게 인기 체감하고 있으신가요? 예. 저도 뭐 댓글도 보고 전화도 여러 번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제 책을 그 10번 이상 읽었고 유튜브를 뭐 몇 번씩 보셨다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무려 그 200만 횟수가 넘어갔고 오늘자로 보니까 230만 횟수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는 헬스장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자기를 제자로 받아달라 뭐 이러신 분까지 계셔가지고 한편으로는 당황스러웠고 한편으로는 고마웠습니다. 네. 이번에 교육과정을 만드시죠? 네네. 가지고 계신 그 투자의 노하우를 네. 정말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네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네네. 이유가 특별히 있으실까요? 이게 주식 투자는 이게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지금 워런 버핏도 90살이 넘으셔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주식 투자는 마우스만 클릭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누구든지 나이가 100세가 넘어서도 할 수 있고 우리 젊은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최소한 뭐 3, 40년 이상, 50년 이상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그렇게 오래 하려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한테 종목 이런 거를 의뢰하거나 추천받아서 하면은 오랫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워가도록 그렇게 책을 썼고 또 유튜브에서도 여러 번 이제 나와서 했는데 그것만으로 조금 부족하고 디테일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갖고 제가 이 프로그램을 끝까지 성실하게 이수하시면은 누구나 1시간 안에 좋은 종목을 고를 수가 있고 또 나만의 필살기를 갖추어가지고 평생 그 낚시를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해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깡통을 무려 12번이나 쳤지만 13번째 성공하고 14년도에 무려 13억 이상의 돈을 번 제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을 도와드릴 테니까는 여러분도 저를 믿고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 교육 과정을 수료하는 분들에게 꼭 이거 하나만큼은 꼭 가르쳐 주고 싶다, 도움을 주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럼 물론 이제 제가 하루에 200개 종목을 12분의 1차로 이렇게 고를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제 성실하게 잘 이수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고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장기 투자로 돈을 벌기는 쉽지 않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네. 또 단기 투자 혹은 네. 단타를 통해서 돈을 벌기는 더더욱 쉽지 않다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리 김종수 저자님은 단기 매매를 통해서 네네. 수익을 내신 거잖아요. 네네, 13억을 그렇습니다. 보신 건데 네네. 그 단기 매매의 그 기간, 그러니까 네. 어떤 주식을 샀을 때 언제 파시는지 네네. 제가 이제 주로 장대 양봉이 형성된 그 세력이 돈을 넣은 그런 종목을 위주로 특히 또 그 턴어라운드 된 그런 주식만 사서 그 이익이 한 플러스 10% 정도 나면은 매도를 하는 그런 거를 이제 기계적으로 반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이 누적되다 보니까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교육 네네. 프로그램에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네네. 한국 시장에 특화된 단기 매매 네네. 트레이딩 방식이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저도 단타나 초단타, 장기 투자도 다 해봤는데 제 성향상 이제 그런 거가 맞지 않았었고 그 세 부분은 다 실패했었고요. 그 또 한국 주식 시장 상황상 단기 매매가 아주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단기 매매에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단기 매매 투자에 적합하다고 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사람들의 90% 이상은 단기 매매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의 그 성격이 그 빨리빨리 문화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단기 매매는 비교적 단타나 초단타보다는 느리지만 며칠만 해도 승부를 볼 수가 있고 평균 보유 기간이 장이 좋을 때는 뭐 1개월에서 2개월밖에 안 되고 또 뭐 장이 이렇게 요새 같이 안 좋을 때는 뭐 3개월에서 6개월 이렇게 자꾸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 성향하고 딱 맞는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그 단기 매매로 돈을 벌고자 하는 분들에게 네네. 그 노하우를 전수해 주실 건가요? 그 절대 사지 말아야 될 종목 1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5만 건 이상을 거래하면서 제가 물렸던 거를 전부 분석을 해보니까 그 12가지 유형이 나오더라고요. 또 반드시 사야지 될 종목 유형도 12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두 이 24가지가 있는데 이 24가지가 제 책에는 아쉽게도 한 가지 종목씩밖에 그 이해를 못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 영상에서는 종목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소거를 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결과는 어땠는지를 차근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제 책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그 200개 종목을 한 개에서 5개 정도 좋은 종목으로 추리는 과정을 거의 축약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일반 분들이 책만 보고 쫓아오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200개 종목을 일일이 하면서 이 종목은 왜 선택이 되고 이 종목은 왜 선택이 안 됐는지 그런 거 원인과 그런 거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 몇 번씩 보시다 보면은 스스로 그런 능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VOD 네. 강의만 보고 배운다는 게 쉽지 않다. 하다 네네. 보면은 생각과는 다른 네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영상만 보면서 과연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있을 네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라이브 방송으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직접 소통을 하면서 궁금증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그 시간을 마련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5 캠퍼스를 통해서 평생 활용할 수 있는 종목 선정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내 특급 비밀인데. 내가 이 공개 방송이라 갖고 수익률을 제대로 얘기를 못 하는데 이제 유튜브에 나와서도 그
그래서 내가 뭐 한 20% 30% 이상 그렇다 그러는데 사실 내가 며칠 전에 계산해 보니까 작년에 이제 그 수익률을 따져보니까 한 70% 이상 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는 사실 수익률이 100% 이상이었어.